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장자. 이상하게도 이 짧은 문장이 가슴 한편을 건드린다.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잘해야 하나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뭘 잘못했나 돌아본다. 잘 먹어야 하고, 잘 입어야 하고, 잘 일해야 하고, 잘 관계 맺어야 한다. 심지어 잘 쉬어야 하고, 잘 늙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장자는 그 모든 잘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그냥 살라고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이다. 당신은 언제부터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아마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오늘부터 잘 살아야 해 라고 선언한 적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야 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했다. 사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렸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았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밤늦게 돌아왔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했다. 은퇴한 지금도 그는 바쁘다.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고, 건강을 챙긴다. 그런데 가끔 그는 생각한다. 나는 언제 그냥 살아본 적이 있나? 청년 시절에는 미래를 위해, 중년에는 책임을 위해, 노년에는 건강을 위해 살았다. 매일 무언가를 잘 해야 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걷거나 이유 없이 웃어본 기억이 언제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 SNS에는 그럴듯한 사진들이 올라간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런데 그녀는 안다. 그 사진들 속 웃음이 전부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친구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으로, 가족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피곤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한다. 누군가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면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냥 사는 게 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세대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둘 다 잘 살아야 한다는 목표 속에서 산다. 그 목표는 때로는 생존의 문제였고, 때로는 차면의 문제였고, 때로는 불안의 문제였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늘 다음을 준비하고, 결과를 걱정하고, 평가를 의식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 아침에 먹는 건강식품, 억지로 나가는 모임, 하기 싫은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동, 관심 없는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모두 잘 살기 위해 하는 일들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이렇게 잘 살기 위해 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할수록 삶은 더 버겁게 느껴진다. 왜일까? 아마도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도 잘 챙겨야 하고,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취미도 잘 가꿔야 하고, 심지어 여가도 잘 보내야 한다. 기준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애쓰게 된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논다. 재미있으면 웃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기준이 없다. 평가가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렸다. 밥을 먹을 때도 영양을 잘 챙겨야지 생각하고, 쉴 때도
효율적으로 쉬어야지 생각한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붙고 모든 선택에 평가가 따라온다. 잘 살려고 애쓰면서 놓쳐버린 순간들이 떠오르는가? 어쩌면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웃었던 순간일 수도 있다. 목적 없이 걷던 길일 수도 있다. 계획에 없던 만남일 수도 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낭비라고 여긴다. 시간을 쓸데없이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그런 낭비의 시간들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데? 이 질문은 당연하다.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랐고, 선생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했다. 사회는 끊임없이 성공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니 그냥 산다는 말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그냥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비중과 평가,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삶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흘러간다. 우리는 물을 보면서 배운다. 물은 잘 흘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기울어진 곳을 만나면 흘러간다. 물에게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흘러야 잘 흐르는 것이다 라는 규칙이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가장 아름답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그냥 걷고, 쉴 때는 그냥 쉰다. 영양을 개선하지 않고, 걸음수를 세지 않고, 휴식의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그냥 한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마도 우리는 그냥 이라는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에 이유를 붙이고 목적을 만들고 의미를 찾으려 한다. 왜 이걸 하는가?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런 질문들이 늘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서 목적 없는 행동은 불안하고 의미 없는 시간은 허비처럼 느껴진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오후 할 일을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았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봤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불안해졌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그녀는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청소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을까? 20대 후반의 한 남성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주말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없으면 그는 불안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게임을 한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냥 멍하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나면 허무하고, SNS를 하고 나면 더 공허하고, 게임을 하고 나면 피곤하다. 그는 생각한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의 나이는 다르지만 문제는 같다. 둘 다 그냥 있는 것을 못 견딘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다.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을 불안해한다. 그런데 장자는 그 비어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오히려 그 비어있음 속에서 삶이 숨쉰다고 말한다. 물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삶이 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여백이 필요하다. 그냥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산다는 말이 왜 무책임하게 들리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냥을 대충과 혼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산다는 것을 대충 산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냥 산다는 것은 대충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온전히 사는 것이다. 평가와 비교 없이, 기준과 목표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보자. 잘 먹는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양을 잘 챙기는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잘 먹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먹는다는 것은 다르다. 그냥 먹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밥을 먹는 것이다. 영양을 계산하지 않고 칼로리를 세지 않고 그저 먹는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춘다. 이것이 그냥 먹는 것이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당 섭취를 줄인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긴장한다. 이걸 먹어도 될까? 저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밥상 앞에 앉아도 편하지 않다. 음식을 고르고 양을 재고 먹을 때도 계산한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다. 손주는 그냥 먹는다. 맛있으면 더 먹고 배부르면 놓는다. 아무런 계산이 없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먹게 되었을까?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목표 체중이 있었다. 그 체중에 도달하면 행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해도 만족하지 못했다. 조금 더. 이제는 식사가 즐거움이 아니라 전쟁이 되었다. 매 끼니마다 칼로리를 세고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을 계산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도 편하지 않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그녀는 가끔 생각한다. 두 사람은 건강과 외모라는 이유로 잘 먹으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 애씀이 오히려 식사를 고통으로 만든다. 매 끼니가 시험이 되고 매 순간이 평가가 된다. 그냥 먹을 수가 없다. 늘 무언가를 신경 쓰고 무언가를 조절하고 무언가를 참는다. 이것은 비단 식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걷는 것조차 잘 걸어야 한다. 만보를 채워야 하고 자세를 신경 써야 하고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냥 걸을 수가 없다. 자는 것도 잘 자야 한다. 수면 시간을 지켜야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하고 숙면을 취해야 한다. 그냥 잘 수가 없다. 심지어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한다. 휴식이 생산적이어야 하고 재충전이 되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한다. 그냥 쉴 수가 없다. 모든 것에 기준이 붙고 모든 것에 목적이 생기고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정말 편안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있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할머니 댁 마루에 누워 구름을 보던 오후, 친구와 아무 말 없이 걷던 골목길, 이유 없이 웃음이 터지던 저녁. 그때는 잘 쉬어야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쉬었다. 의미 있게 보내야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보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다.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하다. 불안하다. 죄책감마저 든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주말에는 쉬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주말이 되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 TV를 보자니 시간 낭비 같고 잠을 자자니 너무 게으른 것 같고 운동을 하자니 또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다. 결국 그는 스마트폰을 본다.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본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면 그는 더 피곤하다. 쉬었는데 쉬지 못한 것 같다.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긴장한다. 재미있게 놀아야지 생각한다. 사진도 잘 찍어야 하고 분위기도 잘 띄워야 하고 대화도 잘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있을 때조차 편하지 않다. 늘 무언가를 신경 쓰고 무언가를 연기하는 것 같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 왜 나는 그냥 잊지를 못할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완벽해지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 피곤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공허해진다. 왜냐하면 잘 산다는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 인정을 받아도 더 큰 인정을 바라게 된다. 성공을 해도 더 큰 성공을 꿈꾼다. 만족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의 함정이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살아있음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지금 밟고 있는 땅을 느끼지 못한다. 미래를 준비하지만 현재를 놓친다.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라고.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말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다. 이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묘한 감정이 든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찾아온다. 그래, 그냥 살면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그래도 그냥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애써왔구나.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구나. 지금까지 너무 많이 신경 써왔구나.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애씀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는 매일 선택한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저녁에 누구를 만날지,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한다. 그런데 이 선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선택들이 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정말 당신의 기준인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내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간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온 것임을 발견한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요구, 친구들의 시선,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그녀는 늘 뒤에서 밀어주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좋은 어머니란 뭐였을까? 그녀가 생각하는 좋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녀 자신의 기준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사회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었을까? 지금 그녀는 혼자 앉아서 생각한다. 내가 정말 원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닌다. 안정적인 직장이고 괜찮은 연봉을 받는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고 친구들은 부러워한다. 그런데 그는 가끔 생각한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 대학교 때 그는 음악을 좋아했다. 밴드 활동을 하고 공연을 다니고 음악을 만들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는 음악을 포기했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가 원했던 삶일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는 종종 묻는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걸까? 두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잘 살기 위해 선택했다.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산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서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은
얼마나 될까?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생각일까? 아니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사회의 기준일까? 남들 눈에 잘 사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선택했다고 말한다. 나는 안정을 선택했다. 나는 책임을 선택했다. 나는 현실을 선택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말 뒤에는 늘 포기가 숨어 있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험을 포기했다는 뜻이고, 책임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유를 포기했다는 뜻이고,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은 꿈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공무원이다. 20대 후반에 시험을 붙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연금도 보장되어 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한다. 그런데 그는 가끔 생각한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안정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원했고 주변에서 권했다. 공무원이 되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했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새로운 도전, 다른 가능성, 변화의 기회. 그는 안전한 길을 걸었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길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 그는 문득 궁금하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될까? 왜 우리는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아마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평가받으며 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인정, 친구들의 부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의 반응을 살핀다. 내가 하는 선택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내가 사는 방식이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신경 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게 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보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을 하게 된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모습보다 남들이 인정할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와 연기하는 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헷갈린다. 관계에서도 잘 보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이것은 아이러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고, 더 형식적이 되고, 더 공허해진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친구들이 많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여러 개 있다. 그런데 그는 가끔 외롭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누지는 못한다.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면 무시당할 것 같고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면 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늘 괜찮은 척한다. 건강하다고 말하고 잘 지낸다고 말하고 문제 없다고 말한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모두 괜찮은 척하고 모두 잘 지내는 척한다. 그래서 만남은 늘 겉돌고 대화는 늘 피상적이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더 외롭다.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연애를 할 때마다 힘들다. 처음에는 좋다. 설레고 행복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진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좋은 여자친구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진짜 생각을 감춘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괜찮은 척한다.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헤어지고 나면 그녀는 생각한다. 나는 왜 내 모습 그대로는 안 될까?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약해 보여도 괜찮다. 그것이 진짜 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부당할 것 같고 진짜 나를 드러내면
떠날 것 같다. 그래서 가면을 쓴다. 잘 사는 사람의 가면을, 문제 없는 사람의 가면을, 괜찮은 사람의 가면을. 하지만 가면을 쓰고 맺은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역할과 역할 사이의 만남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멀게 느껴진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한 준비로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우리는 늘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버린다. 지금 하는 일은 나중을 위한 것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중에 도움이 될 사람이고 지금 배우는 것은 나중에 쓸모 있을 것이다. 4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승진을 위해, 더 많은 연봉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한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인맥을 쌓는다. 모든 것이 나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가끔 생각한다. 나중은 언제일까? 승진하면 편해질까? 연봉이 오르면 만족할까? 은퇴하면 여유로워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나중이 생긴다. 그래서 그는 평생 지금을 살지 못한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운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온갖 정보를 찾아본다. 어떤 교육이 좋은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시켜야 하는지 그녀의 모든 에너지가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을. 늘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걱정했다. 그래서 아이가 웃을 때도, 아이가 말을 걸 때도,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도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잘 살기 위한 삶의 패턴이다. 지금은 늘 미완성이고 미래는 늘 완성될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은 부족하고 나중은 충분할 것 같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은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나중이 정말 올까? 그리고 그 나중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 또 다른 나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평생 지금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커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청년 시절에는 나중에 무엇이 될지 준비하고 중년에는 은퇴 후를 대비하고 노년에는 내일을 걱정한다. 결국 우리는 평생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를 미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한 노력과 그냥 사는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경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고 미래만 준비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은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해야 해서 하는 것인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해야 해서 하는 일은 의무감에서 나온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억지로 한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자발성에서 나온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고 결과가 어떻든 과정 자체가 즐겁고 하고 나면 충만함을 느낀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해야 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출근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자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얼마나 될까?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아무 이유 없이 좋아서 하는 일은 얼마나 될까?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얼마 전 요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였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뻐근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요가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를 느꼈다. 이제 요가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 요가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살을 빼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이 좋다. 숨을 쉬는 것이 좋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고 고요해지는 것이 좋다. 이것이 그냥 사는 순간이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 그는 작은 발견을 했다. 퇴근길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것. 처음에는 운동을 위해서였다. 건강을 잘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걷다 보니 그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길가의 나무, 저녁 하늘, 지나가는 사람들.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좋았다.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는 목표도 없다. 그냥 걷는다. 이 시간만큼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이 그냥 사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목적이 사라지고 과정 자체가 의미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경계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의무가 자유가 되는 순간.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우리는 패턴을 발견한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같은 불안을 느끼고 같은 선택을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결국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간다. 왜일까?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익숙한 것이 편하다. 새로운 방식은 두렵고 다른 선택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평생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부모를 위해 헌신했다. 은퇴한 지금도 그는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자녀들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냥 있으면 불안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는 알고 있다. 이것이 평생 반복해온 패턴이라는 것을. 하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 패턴이 그를 만들었고 그가 이 패턴을 만들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늘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인정을 받아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더 잘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녀의 패턴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방식을 모른다. 하지만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를 얻는다. 지금 불만족스럽다면 같은 선택을 계속하는 한 계속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지금 힘들다면 같은 방식으로 사는 한 계속 힘들 것이다. 변화는 선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꼭 큰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삶을 완전히 뒤집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다.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다르게 해보는 것.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한 번쯤 다르게 해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대신 창밖을 먼저 보는 것. 점심을 빨리 먹고 일하는 대신 천천히 먹어보는 것. 퇴근길에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걸어보는 것. 저녁에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이것은 미래를 향한 질문이다. 지금처럼 잘 살려고 애쓰면서 살 것인가? 지금처럼 남들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인가? 지금처럼 미래만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가끔은 잘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때로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을 준비가 아니라 삶 자체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질문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부정이나 후회가 아니다.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준과 타임이 정한 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면 나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면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내 기준이 없으면 나는 늘 흔들린다. 남들이 뭐라 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흔들린다. 선택의 순간마다 작동하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압박이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 압박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압박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선택에 개입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평가받는 것처럼 느끼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 압박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압박을 따를지 아니면 내려놓을지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잘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선택할 수 있다. 완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분한지 선택할 수 있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최근에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할 때였다. 늘 그랬듯이 그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말할 내용을 연습했다. 하지만 발표 직전 그는 문득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었다. 실수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고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것을 편하게 말해보자. 그렇게 발표를 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말이 막히기도 했고 자료를 빠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편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동료 한 명이 말했다. 오늘 발표 좋았어. 진솔하더라. 그는 깨달았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늘 긴장한다.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쓴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집안일을 돕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다. 최근에 그녀는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기로.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고 피곤하면 잠깐 쉬기로. 처음에는 불안했다. 만족해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막상 해보니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말했다. 너무 애쓰지 마. 편하게 있어. 그녀는 깨달았다. 잘 보이려고 애쓸수록 관계가 피곤해지고 있는 그대로 있을 때 관계가 편해진다는 것을. 결국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장자의 말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눈으로 내 삶을 볼 것인가? 무엇을 위해 지금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된다. 그리고 이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남들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완벽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삶.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것.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그냥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마음과 몸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당신은 언제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하다는 느낌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항상 더 필요하고, 항상 아쉽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능력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가진 것을 보는 대신 없는 것을 본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대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했다. 그 시절에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 위험했다. 충분하다고 느끼면 경계가 늦춰지고, 경계가 늦춰지면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뇌는 늘 덜을 찾도록 만들어졌다. 더 많은 음식, 더 안전한 장소, 더 좋은 자원. 이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시절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잠잘 곳이 있고,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된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한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불안해한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상 시스템의 작동으로 설명한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분비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것에 더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것이 뇌에게는 더 즐거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행복에는 불리하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뇌는 곧 새로운 목표를 찾는다. 새로운 덜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다. 우리는 계속 달리지만 같은 자리를 맴돈다. 왜 우리는 만족보다 결핍을 더 잘 느끼는가? 이것은 심리학에서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좋은 일 10가지보다 나쁜 일 1가지가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칭찬 10번보다 비난 1번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왜일까? 역시 생존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는 좋은 것을 놓치는 것보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맛있는 과일을 못 먹으면 아쉽지만 맹수를 못 피하면 죽는다. 그래서 뇌는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약 2배 정도 더 강하게 반응한다.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이 주는 고통이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2배 정도 크다.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아픔이 더 크다. 이것을 손실회피라고 부른다. 이런 뇌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한다.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에 주목한다. 만족스러운 부분보다 불만스러운 부분에 주목한다. 그래서 늘 결핍을 느낀다.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응이라는 현상이다. 우리는 좋은 것에 빨리 적응한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진다. 새 차를 샀을 때는 기쁘지만 몇 달 지나면 그냥 차다. 승진했을 때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승진을 원한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만족스럽지만 곧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온다.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1년쯤 지나면 행복 수준이 당첨 전과 비슷해진다고 한다. 처음에는 엄청난 기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에 적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 이제 그 돈은 당연한 것이 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 이것은 비극적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다. 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한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상대적 기준으로 본다. 내가 가진 1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친구가 5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 100만 원은 많은 것이다. 하지만 내 친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 100만 원은 적은 것이다.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한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를 판단할 때 절대적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다. 우리는 자신을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한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이런 비교를 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늘 뒤처진다고 느낀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비교를 더 쉽게 만든다. SNS는 끊임없는 비교의 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린다.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성공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한다. 그리고 느낀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하지만 이 비교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나의 전체와 남의 일부를 비교한다. 나의 약점과 남의 강점을 비교한다. 나의 현실과 남의 가면을 비교한다. 그러니 늘 질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배워온 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나아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배운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는다. 성적이 좋으면 더 좋아야 하고, 착하면 더 착해야 하고, 잘하면 더 잘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프로젝트로 본다.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대상, 더 좋아져야 할 대상. 있는 그대로의 나는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으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다르게 봤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망이다. 먹고, 자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는 자연적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욕망이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편안한 집. 이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셋째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이다. 명예, 권력, 부. 이것은 끝이 없고 충족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말한다. 행복하려면 첫 번째 욕망만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는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충분함을 아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봤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하지만 현대사회는 정반대를 가르친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만든다. 광고는 늘 말한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는 늘 보여준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느낀다.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느낀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하게 자랐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고, 배울 기회도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다. 돈을 모았고, 집을 샀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이제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게 충분할까? 늘 걱정한다. 돈을 쓰는 것이 불안하고, 여유를 부리는 것이 불안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불안하다. 머리로는 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는 최근에 깨달았다. 자신의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린 시절 겪었던 결핍이 그의 뇌에 깊이 새겨졌고 그것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감정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되었을까? 이 반응은 습관일까? 선택일까? 애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두려움은 여러 곳에서 온다. 첫째는 사회적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일상에서도 남보다 앞서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멈추면 밀린다는 말,
쉬면 진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린다. 둘째는 생존 본능이다. 옛날에는 뒤처지면 정말로 위험했다. 부족해서 뒤처지면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되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본능이 깊이 새겨져 있다. 지금은 뒤처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뇌는 여전히 그렇게 반응한다. 셋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이 두렵다. 적어도 애쓰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애쓰지 않으면 그 느낌이 사라진다. 그래서 두렵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잘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완벽하게 계획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환상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 환상을 놓으면 불안하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무력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애쓴다. 통제하려고 애쓴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쓴다. 그것이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자가 말한 무의자연은 무엇일까? 이것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둔다는 뜻이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듯, 억지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둔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 방법이 있다. 이 치료의 핵심은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불안하면 불안한 것을 인정하고, 슬프면 슬픈 것을 인정하고, 화나면 화난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편한 감정과 싸우면 그 감정은 더 강해진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면 불안은 더 커진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불안은 힘을 잃는다. 서서히 사라진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된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멍하니 있을 때 이 영역이 작동한다. 그리고 이 시간에 뇌는 정리하고 통합하고 회복한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한다.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뇌가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뇌는 지친다. 정리할 시간이 없고 회복할 시간이 없다. 무의자연은 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다. 뇌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두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다. 또 다른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것을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코나투스는 모든 존재가 가진 존재하려는 힘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고 스스로 유지하려고 한다. 식물은 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가고, 인간은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말한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어야 한다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삶을 억지로 왜곡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말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구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진화한 뇌,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감정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애쓰게 만든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내 뇌가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자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 반응을 의식적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스템이,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고 하나는 의식 시스템이다. 자동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습관과 패턴을 따른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것들, 비교하고 평가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애쓰는 것들, 이것은 자동 시스템의 작동이다. 의식 시스템은 느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자동 반응을 멈추고 잠깐,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비교하지 않아야지.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처음에는 어렵다. 자동 반응이 너무 강하고 의식적 선택이 너무 약하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바뀐다. 의식적 선택이 습관이 되고 새로운 자동 반응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뇌가 덜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 욕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 사회가 비교를 부추긴다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걸러낸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함께 있는다. 이것이 무의자연이다. 억지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산다. 억지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두려움과 함께 산다.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고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려고 애쓰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의 차이를 살펴봤다. 개인의 선택, 마음의 구조, 사회적 압박을 들여다봤다. 이제는 조금 더 멀리서 봐야 할 때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 전체의 문제로,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삶 전체의 문제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잘 살았는지를 따질 것인가? 이 질문은 무겁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 나는 잘 살았는가를 따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할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호스피스 간호사들의 기록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나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잘 살려고 애썼다.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이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또 하나 흔한 후회는 나는 너무 열심히 일만 했다는 것이다. 일을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시간, 자신만의 시간을 놓쳤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그 모든 성취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었던 순간들, 나눴던 대화들, 느꼈던 감정들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것들, 대부분이 삶의 끝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이런 것들은 삶의 한가운데에서는 중요해 보이지만 삶의 끝에서는 색이 바랜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판사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간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내 삶은 틀렸다. 나는 잘못 살았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 지위, 명예, 체면, 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짜 삶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진짜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 톨스토이는 말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순간들, 진심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살았던 순간들,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고. 잘 보이려고 살았던 순간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았던 순간들. 당신이 정말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잘 살던 순간인가? 그냥 살던 순간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기억을 살펴봐야 한다.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들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다. 시험을 잘 봤던 날, 승진했던 날, 돈을 많이 벌었던 날, 이런 순간들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소중한 기억은 아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은 대부분 그냥 살던 순간들이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저녁, 친구와 아무 말 없이 걷던 길, 혼자서 하늘을 보던 오후. 이런 순간들에는 목적이 없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그냥 살았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성취보다 존재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기억할까?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시계의 시간이고 하나는 체험의 시간이다. 시계의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 1분은 1분이고 1시간은 1시간이다. 하지만 체험의 시간은 다르다. 어떤 한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떤 한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진다. 잘 살려고 애쓰는 순간들은 시계의 시간으로 산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효율을 따지고 결과를 계산한다. 시간은 사용되고 소비된다. 하지만 그냥 사는 순간들은 체험의 시간으로 산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문다. 시간은 경험되고 사라진다.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험의 시간이다. 온전히 살아있었던 순간, 과거를 생각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있었던 순간. 그 순간들이 우리를 만든다.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이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최근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뭔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좋은 대학에 갔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집을 샀을 때도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방 다른 걱정이 생겼고 다른 목표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다르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지만 온전히 행복하다. 그녀는 생각한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법을 이제야 배우는 걸까?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었느냐가 아닐까? 이 질문은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로 데려간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성취에서 찾는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 무언가를 남기는 것,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라고 믿는다. 그래서 잘 살려고 애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다르게 봤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다. 우리가 존재하고 그 존재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간 삶의 의미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있다. 카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지프스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굴러 떨어진다. 그래서 시지프스는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카뮤는 묻는다.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바위를 밀어 올린다는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성취가 아니라 존재에서. 우리 삶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는 매일 비슷한 일을 반복한다.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이 한다. 무언가를 영원히 성취하는 것은 없.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을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고. 곰양의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평상심시도라고 표현한다. 평범한 마음이 곧 도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이루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사는 것.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걷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장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는 쓸모없는 것의 쓸모에 대해 말한다. 세상은 쓸모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돈을 벌 수 있는 것,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장자는 묻는다. 정말 그것들만이 가치 있는 것일까? 장자는 이야기한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목수들은 그것을 쓸모없다고 한다. 너무 크고 울퉁불퉁해서 집을 짓는데 쓸 수 없다. 하지만 그래서 그 나무는 베이지 않고 오래 산다.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서 쉬고 그늘을 즐기고 새들은 둥지를 튼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쓸모를 한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성취, 성공, 인정. 이 정말 삶의 전부일까? 아니면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 여유, 쉼, 의미 없는 시간. 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일까? 시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간을 자원으로 본다. 관리해야 할 것,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낭비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늘 급하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다르게 봤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 우리는 시간이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간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하이데거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이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은 죽음을 회피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냥 사는 삶은 죽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유한하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한다. 우리는 관계를 자원으로 본다. 도움이 되는 관계, 유익한 관계, 발전에 필요한 관계. 이런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나 그것과 나 너로 구분했다. 나 그것 관계는 상대를 대상으로 본다. 이용할 수 있는 것, 목적을 위한 수단. 하지만 나, 너 관계는 다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만난다. 잘 살려고 애쓰는 삶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나, 그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계산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만남이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그냥 사는 삶에서 관계는 나, 너가 된다. 목적 없이 만나고 이유 없이 함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성취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취를 획득으로 본다. 무언가를 얻는 것, 무언가를 이루는 것,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하지만 진짜 성취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다. 큰 성취는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완벽하게 채워진 것은 곧 무너진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은 계속 흐른다. 큰 충만함은 비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이것은 역설적이다. 우리는 채우려고 애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충만해지려고 한다. 하지만 노자는 말한다. 진짜 충만함은 비어있는 것에 있다고. 왜냐하면 비어있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다.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은 채우는 삶이다. 계획으로, 걱정으로, 목표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냥 사는 삶은 비워두는 삶이다. 여백이 있고, 쉼이 있고, 의미 없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자란다. 우리는 언제쯤 지금 이대로를 허락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이대로를 허락한다는 것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여시라고 표현한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이와 같다. 나는 이와 같다. 삶은 이와 같다.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정반대를 가르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더 나아져야 한다. 더 좋아져야 한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다. 지금은 늘 부족하고 미래만이
완성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미래는 정말 올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해지는 날이 올까? 아니면 그때도 우리는 또 다른 덜을 찾고 있을까? 릴케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 누구의 잠도 아닌 기쁨이여. 장미는 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핀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냥 있다. 그리고 그 그냥 있음이 아름다움이다. 인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가 충분하지 않을까? 결국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장자의 말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삶은 무엇인가? 성취인가? 존재인가? 목적인가? 과정인가? 결과인가? 경험인가? 우리가 평생 잘 살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삶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을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 전체의 문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삶인가? 언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역사를 돌아봐도 비슷한 질문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좋은 삶에 대해 물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영혼의 활동을 말했다. 좋은 삶은 덕을 실천하는 삶이다. 하지만 그 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덕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좋은 삶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말했지만 그것은 방종이 아니었다. 단순하고 절제된 삶에서 오는 평온함, 불안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 이것이 진짜 쾌락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장을 말했다.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성공해도 실패해도 가져도 잃어도 마음은 고요하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불교의 중도, 유교의 중용, 도교의 무위자연, 모두 극단을 피하고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 삶을 말한다. 이 모든 지혜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삶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있다는 것.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삶을 프로젝트로 본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하지만 삶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삶은 흐름이다.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불고 계절처럼 변한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 속에서 살아야 할까? 강물을 통제하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강물과 함께 흐를 것인가? 바람을 막으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강물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바람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것은 강물과 함께 흐르는 것이다.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억지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는 것이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평생 통제하는 법을 배워왔다. 흐름에 맡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배울 때인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삶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아니면 진짜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있는 그대로 있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시간은 흐른다. 우리가 애쓰든 애쓰지 않든 삶은 계속된다. 우리가 완벽하든 불완벽하든 세상은 돌아간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을 것인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며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홈추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외국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살았느냐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꼈느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장자가 200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는 장자의 말에서 시작해 우리 삶의 여러 겹을 들여다봤다. 선택의 문제, 마음의 구조, 삶의 본질까지.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다. 그 짧은 문장 앞에 조금 다른 마음으로 서볼 때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는 말이 이제 어떻게 들리는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당신은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무책임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냥 산다는 게 뭔데? 어떻게 그냥 살아? 하지만 지금은 조금 바르게 들릴 수 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다. 체념도 아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신뢰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신뢰.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신뢰.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는 신뢰. 이 말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삶인가? 아니면 가끔은 그냥 있는 삶인가?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인가? 아니면 때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인가?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잘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일까? 거창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작은 것 하나만 다르게 해보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대신 창밖을 먼저 봐도 괜찮다. 하늘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그냥 본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본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영양을 계산하는 대신 그냥 먹어도 괜찮다. 맛을 느끼고 씹는 감촉을 느끼고 그냥 먹는다. 퇴근길에 빨리 가려고 서두르는 대신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늦지만 않으면 된다. 빨리 갈 필요는 없다. 주변을 보면서 계절을 느끼면서 천천히 걷는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충분하게 해도 괜찮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충분하게 한다. 사람을 만날 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편하게 있어도 괜찮다. 웃어야 할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말해야 할 것 같을 때 침묵해도 된다. 있는 그대로, 있는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대신 그냥 느껴도 괜찮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하루는 조금 달라진다.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 숨이 조금 편해진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움직인다. 하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모드로 산다.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패턴대로 생각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옷을 입고 나가고 일하고 먹고 자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인다.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간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야 한다. 자동 모드를 끄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와야 한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 지금 나는 앉아있다. 의자가 몸을 받치고 있다. 지금 나는 듣고 있다. 주변의 소리가 귓가에 들린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오면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 속이 아니라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계획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그냥 사는 것이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냥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냥 산다는 것은 평가를 멈추는 것일 수 있다. 매 순간 자신을 채점하지 않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를 멈추는 것일 수 있다. 남과 나를 견주지 않고 남들이 뭘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계획을 놓는 것일 수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하려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놓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는 것일 수 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을 허락하는 것일 수 있다.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정답은 없다. 각자에게 그냥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는 것이다. 나에게 그냥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허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가끔은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다.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삶에는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하지만 가끔은 하루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살아보는 것이다. 기준과 평가를 내려놓고 있음 자체를 느끼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우리는 평생 기준과 평가 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나는 충분하고 나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들이 늘 머릿속을 채운다.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다. 좋고 나쁨도, 맞고 틀림도, 충분함과 부족함도 다 놓는다. 그리고 그냥 본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본다. 그러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조금 가벼워진다. 나쁜 감정도 나쁘지 않고 틀린 생각도 틀리지 않다. 그냥 지금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다. 그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임 또는 수용이라고 부른다.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 느껴지는 것을 느껴진다고 받아들이는 것, 바꾸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있음 자체를 느낀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부족해도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그냥 사는 것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더 나아지려 애쓰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있는 것,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것, 어딘가로 가려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이제 나는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생각해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놓아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충분하게 해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의 시선을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안 좋아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다.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충분함을 느낄 수 있다면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걱정은 놓아도 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울 것은 배우되 후회는 놓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놓으면 삶은 조금 가벼워진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숨이 조금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온전히 살 수 있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놓음이 필요할 수 있다.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 손을 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임이 필요할 수 있다. 바꾸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싫어도 불편해도 지금은 이렇다고 받아들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할 수 있다. 너무 오래 달렸다. 너무 많이 했었다. 이제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고 쉬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가 필요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흐름을 믿는 것. 삶을 믿는 것.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함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오는 것.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히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남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삶은 계속된다. 매일도 일어나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간다. 하지만 조금 바르게 살 수 있다. 잘 살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살 수 있다. 이것은 큰 변화가 아니다. 극적인 전환도 아니다. 그저 작은 패도의 변화다. 판단을 조금 줄이고 평가를 조금 줄이고 기배를 조금 줄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임을 조금 늘리고 허락을 조금 늘리고 현재의 머무름을 조금 늘리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무게가 줄어들고 속도가 느려지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삶을 조금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장자의 이 말은 명령이 아니다. 마녀도 아니다. 그저 제안이다. 토대다.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전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 왜일까? 왜 이렇게 오래된 말이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잘 살려고 애썼고 그 애씀 속에서 괴로워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시대는 바뀌었고 환경은 바뀌었지만 인간의 고민은 비슷하다. 그래서 장자의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닿는다. 시간을 초월해 공간을 넘어 조용히 말을 건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을 조금씩 바꾼다. 하루가 조금 달라지고 일주일이 조금 달라지고 한 달이 조금 달라진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삶은 변화한다. 이것은 느린 변화다. 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다.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다. 그래서 오래 간다. 그래서 진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다. 잘 살려고 애쓸 것인가? 그냥 살 것인가? 완벽하려고 할 것인가? 충분하다고 느낄 것인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이것은 이분법이 아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다. 때로는 애쓰고, 때로는 놓는 것, 때로는 계획하고, 때로는 흐름에 맡기는 것,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 그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다. 시기마다 다르다. 정답은 없다. 각자가 자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는 있다. 마음이 편한 쪽이 맞는 방향이다. 숨이 편한 쪽이 옳은 길이다. 몸이 가벼운 쪽이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사회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냥 사는 것이다. 삶은 길다. 그리고 짧다. 역설적이지만 둘 다 맞다. 매일매일은 길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성취로 채울 것인가? 경험으로 채울 것인가? 목표로 채울 것인가? 순간으로 채울 것인가? 잘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의 차이는 결국 이것이다. 잘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지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것은 현재를 현재로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둘 다 필요하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만 준비하다가 현재를 놓쳐서도 안 된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 완벽하지 않게, 부족하게, 때로는 헤매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하지만 그것이 삶이다. 완벽한 삶은 없다. 완성된 삶도 없다. 우리는 모두 과정 속에 있다. 그 과정을 잘 가려고 애쓸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를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 정해진 길을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장자는 2000년 전에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그냥 살기로 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기로 했다. 완벽하려 하지 않고 충분함을 느끼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했다. 말로, 글로, 이야기로.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찾아도 된다. 답이 바뀌어도 괜찮다. 오늘의 답과 내일의 답이 달라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사회가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잘 보이는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이 글을 다 읽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이 마음에 남는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끔 꺼내보고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말이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를 찍을 수 있기를, 작은 여백을 만들 수 있기를, 작은 자유를 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쉼표와 여백과 자유 속에서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기를, 조금 더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하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하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에도 조금씩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